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찌남 K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11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투자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2015년부터 제약바이오를 투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지금 6년째 어떤 한 종목에 목숨 걸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돌발하는 어떤 사태 때문에 뭐 깡통도 차고 다시 또 복구 중이기는 한데, 왜 제약바이오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제 제약바이오를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누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 전통적인 제약주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약주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판매되는 약이 있는 회사, 이게 뭐 자기네 뭐 신약 개발로 했던, 아니면 뭐 라이센싱을 받아서 했던, 아니면 특허가 끝났던 약을 팔던, 뭐 어쨌든 약을 파는 회사여서 매출과 실적이 나오는 회사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특허권 같은 무형자산들이 있는 회사고요. 이런 회사들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유한양행 같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강한 제약주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죠, 유한양행.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매출도 한 1조 7천억 정도 나오고요. 영업이익 한 300억, 200억, 600억, 뭐 800억 이런 정도 나오고, 뭐 당기순이익도 나오고 해서 약간 좀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면 되고, 대부분의 이런 제약주들은 또 뭘 하냐면 배당을 또 합니다. 그래서 뭐 대웅제약 이런 데도 한번 볼까요? 네. 보면은 조금씩이지만 또 이렇게 해요. 매출도 되게 많이 나오죠. 하지만 이제 당기순이익이 좀 안 나오는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 이제 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약을 만드는 회사. 이제 어떤 회사를 이제 일컫는 거냐면 우리가 OEM, 뭐 ODM 뭐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을 우리가 직접 신약은 없지만 약을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판매까지는 아니고 이제 공급하는, 이제 뭐 삼성바이오 뭐 이런데, 뭐 셀트리온도 일부 속하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데도 이제 비슷한 회사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엄청나죠, 얘네도. 왜냐면 이제 그 글로벌 제약회사로부터 오더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공장에서 그냥 수없이 찍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이 나오고, 아직 뭐 배당을 하진 않지만 촉망받는 되죠. 요즘은 뭐 세포 치료제니 뭐 유전자 치료제니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한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각광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상장하고 이제 급격하게 올랐다가 또 이런 모습인데, 오늘 이제 다룰 종목들은 신약 만드는 회사예요. 신약 만드는 회사, 신약주. 이제 거의 뭐 꿈을 품고 하는 회사죠. 꿈을 품고 하는 회사인데, 이 종목들에 관련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만드는 회사, 여기가 이제 기본인데, 이 신약 만드는 회사도 원래 이제 또 좀 분류를 나누면 원래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신약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원래 매출처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원래 하던 사업이 있어. 뭐 그게 이제 원료 의약품 관련된 회사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이제 피부 미용 하는 회사든, 뭐 이제 그런 이제 원래 매출처가 있으면서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가 또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서, 자회사는 이제 또 비상장인 거죠. 비상장 자회사라고 쓸게요. 비상장 자회사가 이제 신약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소위 만드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신약 만드는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엄청난 상승을
하죠. 예, 이제 뭐 약을 원래 만들고 있는 회사, 예, 약을 원래 만들고 있는 회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짜져보면 이렇게 삼성제약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예, 원래 만드는 게 있었죠. 원래 만드는 게 있었고 뭐 화장품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매출처가 있다가 뭐 췌장암 관련된 거 뭐 한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이 일어났는데 보시면 2015년도에 삼성제약도 엄청 많이 올랐죠. 예, 이때는 뭐 제약바이오의 거의 태초의 시기였고 에로만 하면 막 올라가던 에로에 L자만 나와도 올라가던 시절이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째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번쩍번쩍 올랐습니다. 네. 이런 종목 말고도 우리가 또 흔히 알고 있는 또 1세대 회사라고 치면 이제 신라젠 같은 회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크게 뛰었다가 올라왔다가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바이로메드라는 또 회사도 있습니다. 헬릭스미스죠. 옛날에 이제 바이로메드였고 헬릭스미스라는 회사도 보시면 2015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하고 천일선 라인을 지지하고 18년, 19년도에 대세 상승을 한 번 더 겪은 후에 쫙 내려와서 지금 막 여기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뭔가 좀 느낌이 오시는 게 있을 텐데 뭐 제넥신도 1세대 이제 회사로 우리가 알고 있죠. 제넥신도 2015년도에 상승했다가 18년도에 엄청나게 상승해주고 20년도에 또 한번 상승해주고 그리고 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하고 이렇게 쌍봉 만들고 또 한참 쉬었다가 또 한번 올랐다가 또 내려와서 또 쉬었다가 또 한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물론 모든 종목들이 이런 파동을 겪는데 제약바이오가 좀 유독 심하죠.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신약 관련된 회사들 관련해서 보면 이런 회사들이 조금 심합니다. 일단 현대바이오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현대바이오는 이제 상장하고 나서 뭐 2005년도에는 뭐 하던 놈인지는 모르지만 얘도 19년도에 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다가요. 2017년도에 이제 펩티브리드 뭐 백화점 뭐 그다음에 뭐 바니스 뉴욕 뭐 이런 걸로 있다가 2020년도에 뭐 최대도주 CM팜 뭐 코로나19 치료제, 니클로사마이드 기반 치료제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팬데믹 그거 이제 이슈 타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신약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신약이 나오던가 에로가 나오던가 신약이 나오던가 에로가 나오던가.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신경 쓸 때는 이런 자리에서는 신경을 안 쓰죠. 대부분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일어나면서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이제 구간을 마련해 줬는데 문제되는 분들이 이제 여기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신 5만 원 이상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왜냐면 이때는 뭐 지금이야 뭐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기억을 못 하시든 뭐 인정하지 않으시든 뭐 그러겠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엄청나고 차트적으로도 되게 막 갈 듯 말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탁 깨는 순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락의 구간에 가는 거죠.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 삼성제약도 이제 비슷하죠. 삼성제약도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 종목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기다리면 대충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을 줬기 때문에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잡주가 되어 있죠. 얘는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약들에 대한 어떤 제조 문제 이슈가 터지면서 한 번 하락했고 또 두 번 하락하는 상황이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기본 매출도 있는데 신약 관련되고 뭐 이런저런 이슈에 엮여가면서 췌장암,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거, 패스트 치료제 기업 뭐 이런 걸로 이제 막 가다가 지금은 꼬꾸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LNK 바이오가 실적 없이 이제 올라가는 회사 중에 이제 하나죠. 올라갔던 회사 중에 하나죠. 보시면 3,900원짜리, 4,000원짜리가 6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5배가 올라갔어요. 15배. 그러니까 이 15배 올라갈 때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예. 제 영상을 이제 보시면 얘가 파이프라인이 7개가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 7개당 매출에 1천억씩 가능하다. 영업이 최소 40%. 그러면 400억씩 7개니까 얼마야? 2,800억이거든요. 2,800억 영업이익이면 2,800억에 30배만 줘도 얼마야? 6조. 8조짜리 종목이 되는 거예요, 얘가. 8조짜리 종목.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도 8조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1,600억이니까요. 예, 시가총액 여기 보면 1,600억이니까 여기 5배 해봐야 8천억밖에 안 되니까 이 구간에서도 이런 논리가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조짜리가 되는 거예요. 30배 정도 주면. 근데 주가는 그런 흐름이 안 나오죠. 왜? 이건 꿈이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 처음 시작했던 구간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해당 이슈는 또 따로 있어요. 뭐 법정 소송도 한다 그러고 그 애로 한다고 뭐 사장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뭐 아직도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때가 6월, 7월 막 요때예요. 제 기억으로는. 예, NKMX 보시면 얘는 이제 NK 자가면역 관련된 그 세포 치료제, 항암 치료제죠. 예, 고용암 관련된 그 항암 치료제에서 고용암이 또 많이 이슈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16년도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1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랐다가 그리고 쭉 하락해갖고 중내 산에 만에 하다가 한번 튀어오르고 또 튀어오르서 전고점 넘겨있는 고점 한번 넘기고 지금 내려오는 흐름이에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앞에 봤던 차트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 61선을 깨는 흐름이 나오거나 혹은 61선을 깨고 내려와서 여기 라인을 깨면 18,250원을 깨면 다시 처음 부근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쪽 라인 12,000원, 뭐 5,500원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KMX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올라오면 매도 자리를 빨리 파악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하나, 둘, 셋, 넷, 3만 원 찍고 내려와서 여기 깨는 흐름. 뭐죠? 삼산입니다. 삼산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적정 가격은 27,100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면 일단은 좀 매도하고 아무리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하고 비중 줄여놓고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파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파마도 상장 후에 급격하게 상승했죠. 이때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겠죠. 무슨 이슈가 나왔을까요? 2021년 1월달 모습인데 뭐 제넨쌀에서 인도 임상 이상 한다고 이제 막 얘기가 나왔고 그거 덕에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막 모더나 뭐 화이자 이런 데서 치료제가 왕왕 나오면서 지금 조금 꺾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그나마 일정 라인에 어떤 뭐 아직 희망은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파마.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 이때 여기 10,000원짜리가 300,000원까지 갔습니다. 10,000원짜리가 300,000원, 30배를 갔는데 이때도 30배가 갔는데요. 이때도 아마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댓글들이 막 이쁜 댓글들은 별로 없죠. 이때 이제 그 완전간의 40% 100명 중에 40명이 암이 100% 낫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면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근데 지금은 왜 이런 모습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망한 종목 중에 하나인 망한 종목인 이제 코오롱생명과 지금 이렇게 차트 보면은 야씨 많이 올라왔네 이러지만 2015년 때부터 보면은 얘가 여기 26,000원짜리가 20만 원 갔기 때문에 얘도 거의 템버거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29,000원이니까 거의 뭐 작살 나 있는 상황인데 얘는 좀 특별한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각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면
신약을 만드는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신약을 만드는 회사의 사이클 같은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 싸움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후보 물질이 나오고, 후보 물질이 나온 다음에 임상을 해요. 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임상 결과가 나오고, 이걸로 여러 학회 그 다음에 논문들이 나옵니다. 논문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다음 임상을 시작하죠. 다음 임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사이클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후보 물질 나오고 임상을 할 때까지만 해도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임상 결과가 엄청나게 좋고, 그 엄청나게 좋은 임상 결과로 여러 학회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논문이 가게 되면 이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승을 해요. 이제 덧붙여지는 내용들이 이제 뭐냐면 관련 그 질병에 관련된 뭐라 그럴까요? 시장. 몇 조짜리 시장이다. 여기에 몇 조짜리 시장에 10%만 먹어도 5%만 먹어도 시가총액 얼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의 효과가 기존 약에 비해서 너무 좋다, 막 대박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학회랑 그 다음에 뭐 포럼,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이오 컨퍼런스 이런 거를 다니면서 에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나옵니다. 요 세 개를 가지고 장난 아니게 주가를 많이 올려요.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서 다음 임상 시작할 때쯤 해가지고 뭐 신청했네, 뭐 허가 받았네, 이런 걸로 이제 한 번 더 뛰어요. 그리고 나면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면 죽어요. 이 사이클에 다 걸리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사이클이 어디냐면은 뭐 아무거나 하나 볼게요. 이런 사이클에 이제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에. 요런 사이클. 이렇게 이제 박박 기는 형태를 하게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다음 임상이 시작이 되잖아요. 다음 임상이 시작이 되면 임상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임상 기간. 그리고 다시 또 결과 나오고 학회 다니고 논문 쓰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각 회사별로 임상 기간이 어떻게 되고 뭐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덧붙여서 드리면, 2031 KLS 2031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경병증 통증에 쓰는 약인데,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볼펜으로 손가락을 톡 하고 찌르면 전신이 다 아픈 거예요. 엄청난 고통으로. 신경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임상을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임상을 마쳤어요. 여기서 마쳤다는 얘기는 해당 환자들한테 그 약을 다 투여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결과는 언제 나오느냐? 2년 후에 나옵니다. 2년 후에. 마지막 환자 투여 후에. 그럼 마지막 환자 투여 후에 만약에 이제 1년이 지나면 운이 좋다면 중간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2년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요. 결과 안 좋으면 파이프라인은 없어지는 거고요. 결과가 좋으면 뭐 3상을 진행하겠죠. 그러면 코오롱생명과학은 2031가 투약을 마쳤기 때문에 이 2031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일이 앞으로 1년 동안은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 이번 달 초 정도에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22년 11월 요때쯤 중간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인보사가 있죠. 인보사. 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보사인데 이거 관련된 게 예, 임상이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임상이 시작이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투약 준비 중이죠. 투약 준비 중. 중요한 거는 이제 티슈진이 여기 이제 엮여 있어서 12월 17일까진 예, 좀 임상 투약이 돼야 돼요. 투약이 돼야 해요. 예. 이건 언제냐? 이것도 2년입니다. 2년인데 1년이면 중간 결과가 나올 거고요. 2년이면 확정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인보사 같은 경우는 디모드 지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임상은 조금 다릅니다. 예. 한국하고 임상은 좀 달라요. 예. 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한국은 KL 그레이드 3, 그 다음에 미국은 KL 그레이드 2, 3까지 맞을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조금 덜 퇴행성 관절염 되신 분들한테도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연골 재생 지금 한국에서는 통증이랑 그 다음에 활동성 개선된 거 확인했고요. 미국은 요거에 연골 재생까지 노려보는 중입니다. 예, 연골 재생 됐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고요. 실제로 제가 골관절염 학회에서 인보사로 연골 재생된 그게 엑스레이 사진이었는지 MRI 사진이었는지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시작한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 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1년, 2년. 1년, 2년 이런 시간이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각 회사별로 신약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쳐요. 가령 삼성제약 같은 걸로 본다 그러면 췌장암 관련된 걸로 막 올라왔어 여기서. 예, 그 임상 언제 되는데? 혹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허가. 그러니까 이제 식약처에 다시 또 허가하겠다. 식약처에 또 허가 신청하겠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얘네가 약 만드는데 문제 일으켜가지고 식약처에 허가하면 식약처에서 오케이 할까라는 부분. 예,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좀. 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대부분 주식은 어디서 사냐면 문제는 여기서 산다는 거야. 여기서. 한참 기대가 만발할 때. 물론 초반에 들어가서 짧게 단타로 먹는 거는 뭐 좀 자기가 기술이 있거나 기술적 분석을 좀 잘하거나 혹은 이슈, 예, 뭐 주식시장에선 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재료들에 관련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 들어가서 먹는 건 상관없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여기서 물리거든요. 예. 여기서 안 물린다고요? 예. 여기서 물립니다. 예. 제가 아는 분들이 다 거기서 물렸거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대부분 이런 데서 사요. 이런 데서 코롱생명 기준으로 여기서 사요. 여기서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세 번 오르고 네 번 오를 때까지 보고 있다가 야 이거 진짠가 보다 하고 여기서 산다고. 그리고 떨어져서 이러고 있다가 본전 오잖아요. 못 팔아요. 기다린 게 몇 개월인데. 근데 나중에 까보고 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롱생명과학이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차트라고, 차트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교훈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FDA에 임상 신청하는 회사들의 경우에 얘네 이 코롱생명과학이 2015년도 5월달 요때죠? 예, 요때가 월요일일 겁니다 아마. 제가 이날 이거 점상 이거 뉴스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예언했던 날 중에 하나예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예. 그래서 5월 15일 날 차트를 보고 5월 15일 날 요렇게 된 차트를 보고 야, 주말에 뉴스 나온 거 아니냐 하고 네이버에 첫 그 글을 올렸는데 진짜로
삼상 승인이 나면서 이때부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쫙 올라와요. 쫙 올라가고 예쁘게 또 쌍봉까지 마련해 줬는데 제가 천추의 한이 되는 게 여기서 못 판 거를 지금 천추의 한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리고 나서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약을 못 만든대. 원래 만들던 회사가 우씨라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약을 못 만든다 그래서 론자로 회사를 옮깁니다. 그래서 신약은 2015년도 5월에 이제 임상을 허가 받았는데 미국 3상을 실제로 임상 투약하고 뭔가 결정 나는 거는 언제 결정 났냐면 2019년도쯤에 이제 임상을 막 할까 말까 한 상황이었어요. 3, 4월 달에. 몇 년?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공장 구축하고 그것도 확인받고 시료 생산하고 뭐 하고 하는 것까지 다 해서 이게 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1년은 최소 1년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만약에 우씨에서 정상대로 만들어 놨으면. 우씨에서 못 만들면서 미쓰비시랑 했던 그 한 5천억 규모, 4,700억 규모의 애로가 또 소송이 걸렸고요. 그 안에 또 먼디라는 회사랑 5,700억에 또 했는데 그 모든 게 또 여러 가지 이슈로 깨져버렸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코오롱 생명과학에만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같이 가던 1세대 종목이었던 신라젠도 문제가 터졌죠.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도 비슷한 문제로 주가가 빡빡 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지. 제조업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이슈 중에 하나는 공장에 화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장이 다 타서 생산을 못해. 이런 경우가 이제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신약은 그거보다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1번은 뭐냐면 임상 허가를 못 받는 부분. 그 다음에 결과가 안 좋은 부분.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시장이 어떠니 임상 결과가 어떠니 뭐 하는 그것들은 되게 작은 못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투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데이터 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3상까지 가버리면 엄청난 숫자의 대규모 이제 3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통계적 유의성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왕왕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임상은 허가를 맡았어. 그래서 임상을 했는데 시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시료의 문제. 그게 이제 헬릭스미스랑 신라젠이 겪었던 문제인데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러면은 임상을 다 해놓고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처럼 신약 허가 받아놓고 또 그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가령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을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폴더블 폰이 아니고 피처폰이었다. 뭐 이런 거거든 거의. 그리고 결정적으로 3번은 뭐냐면 경영자의 또 이게 또 일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오너 리스크. 뭐 신라젠 같은 경우 오너 리스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또 법정까지 갖고 구속도 되셨고 뭐 했던 문제를 뭐 제가 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십 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수십 번도 더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보령제약을 우리가 정말 얘를 잘 봐야 됩니다. 얘가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지금 24,700원 찍고 14,000원까지 떨어졌지만 실제로 2009년 10년 이때에 얘는 23,000원인가 30,000원인가 그랬어요. 무상증자를 엄청나게 해서 지금 가격이 여기 가격인데도 그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거의 10배 이상 났을 겁니다. 아마 수익이. 얘는 뭐다? 카나브라는 고혈압약을 실제로 성공을 했고 중남미에서 엄청나게 팔아서 실적도 나오고 하는 회사예요.
이게 실적이 뭐 1조, 2조 나오지 않아도 주가가 올라가, 이렇게. 10배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회사에서 무상증자를 또 열심히 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신약이 나오고 판매 현황까지 보는 게 이제 좋겠지만, 조금 빠르게 하는 건 신약이 이제 정식 허가가 되면 그때 좀 들러붙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현대바이오나 뭐 삼성제약이나 뭐 LNK 바이오나 NK맥스, 한국파마, 박셀바이오 모두 앞으로 10배, 20배, 30배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맞죠. 왜냐면 아직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대신에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데 내가 매도를 못하고 물려 있는데 매도를 못하고 그냥 쭉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비슷한 이슈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으로 주가가 여기까지 떴어요. 근데 삼상을 하면 허가 전까지 또 여기 이런 식의 또 큰 상승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물량을 좀 줄이고 허가되고 이슈 빠져서 쪽 되고, 그럼 판매되는 데까지 또 뭐가 있느냐?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왜 있냐면 이게 또 생산해야 되잖아. 생산해야 되고 생산업체 또 선정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서 빨라야 6개월이고 늦으면 1년이에요. 예.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 이 정도 봐야 돼, 또 시간을. 그동안 또 조정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실적이 올라가면 이제 천천히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올라갈 거고, 해당 이슈로 뭐 에로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왕왕 터지면 그때는 이제 좀 가속도 붙여서 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주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예. 현대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삼성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 예. 그 다음에 LNK바이오, 한국파마, NK맥스, 박셀바이오, 이 모든 종목, 그 다음에 코롱생명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주식을 좀 대해야 된다. 다른 여타 종목들은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특히 제약바이오 중에서 신약 만드는데 실적이 없는 회사다. 실적이 한 개도 없다. 예. 가령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얘는 매출액은 나와요. 다 적자기는 하지만 현대바이오는 매출액이 고만고만하죠. 예. 삼성제약은 매출액은 있지만 계속 적자고요. 예. LNK바이오는 계속 적자고. 대부분 이렇거든. 예. 대부분 이래요. 한국파마도 한국파마는 좀 다르네요. 예. 이런 회사는 조금 버텨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아까 앞에 봤던 종목들이랑 좀 다른 거고. 박셀바이오 보세요. 매출액이 하나도 없어. 얘는 진짜 신약 회사야.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버티려면 이게 그냥은 버티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가장 좋은 건 HTS를 끄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인인증서를 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하긴 어려우니까 정해진 날짜에 펀드처럼 한 주씩 사는 거예요. 한 주씩. 많이도 사지 말고. 예. 아니면 혹은 두 주씩 내가 여유가 있다면. 대신에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여기서 확실하게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최소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를 보고 약에 관련된 얘기는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약이 발현되고 그 약이 발현되면 그 질병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그게 가능성이 1상에서는 얼마였고 2상에서는 얼마였고 관련된 뭐 영어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 찾아볼 수 있다면 다 찾아보고 주담한테도 계속 전화하고 주주총회도 한 번 정도 참석해보고 이런 어떤 노력을 한 후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모든 걸 다 하고 시간을 다 보내도 이런 일이 터져요. 신약을 허가받고 신약 총 판매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약 총 판매량이 100억이 넘으면서 블록버스트가 됐던 기업도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거야. 약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약이 뭐였네. 삼성제약처럼. 약을 만들었는데 뭐 불순물이 섞였네. 아니면 제조 과정에 뭐 식약처의 허가를 안 따랐네. 뭐 이런 것들이 하나 붙으면 그냥 바로 나락으로 가거든요.
코오롱 생명과학은 사실은 괜찮은 걸 수도 있습니다. 신라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영자의 일탈이라든가 CRO 회사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임상이 빠그러지면서 회사의 존속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렇게 거래 정지, 뭐 이건 코오롱 티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해도 내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생길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신약을 투자하는 경우는 신약이 허가됐을 때, 요때 이제 물량을 담는 거죠. 그럼 이전까지는 돈을 모으는 거죠. 조금 공격적인 분들이 이렇게 쉴 때, 그때 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쉴 때, 이제는 조금 공격적인 분들이 이럴 때 이제 조금씩 아주 느릿느릿 거북이가 가는 것처럼 느릿느릿 매수를 하는 거죠. 왜냐면 얘의 약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다면 임상이 언제쯤 끝난다는 게 대충 계산 나오거든요. 계산 나오거든요. 이거 기간 선정하는 게 제약바이오 투자의 장점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혹은 안 되지만 나는 여기저기 이제 정보를 뭐 취합해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하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1년, 2년 그냥 가는 건 그냥 제약바이오는 그냥이에요. 그냥. 왜냐면 얘네는 상패도 안 돼. 매출액 안 나와도, 영업이익이 적자여도. 그 특별하게 거래소에 상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그동안 1년 동안 현대바이오, 삼성제약, LNK바이오, NKMX, 한국파마, 박셀바이오 들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5일선 깨지면 절반 팔아야 된다. 21선 깨지면 다 팔아도 상관없다. 올라오면 매도하자. 현금 만드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이 모든 얘기를 모든 종목에다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똑같이. 현대바이오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삼성제약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LNK바이오도 말씀드렸고, 한국파마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기 고점, 여기 94,8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물량 줄이자 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하신 분들이 없다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앞으로 잘하면 되죠. 앞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종목들은 반등하면 매도하는 게 나쁘지 않다. 현금 만들어놔도 어디 도망가지 않는다. 아직 승부는 나지 않았다. 왜냐면 신약이 허가가 나는 것까지를 보는 게 장기 투자인 거죠. 한마디로 따지면. 어디서 매수하셨든. 그리고 이게 상업적으로 성공해서 엄청난 뭐 화이자나 존슨앤존슨처럼 가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생각하고 넓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이 또 옛날과 또 비슷해졌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조금 공부를 하면 금방 이게 장난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잘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나 여기 물렸는데 이게 지금 20만 원에 물렸는데 6만 원이면 이게 사람 돌아버리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 박셀바이오 40% 완전 관회율 대박입니다. NKMX가 비슷한 걸로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완전 관회인데 왜 떨어지냐고. 지금 아마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면역 아마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돌파하는 듯 하다가 왜 떨어지냐고. 왜냐면 매도하고 싶은 욕망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세력형들이 끌어올렸다가 여기만 돌파하면 매도해야지 하고 매도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면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한참 몇 개월? 모르죠.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될지. 하지만 이거 일정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걸 좀 노리겠죠. 그리고 적당한 가격 라인까지 떨어지면 또 매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때 맞춰서 물량을 좀 줄여놓고 그 밑에서 더 사는 그때 가서 또 살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NKMX는 다른 종목 다 갈 때 못 갔고 결국 막 여기까지 막 지지멸렬하게 있다가 이렇게 한 방 뛰어버린 거예요. 하루 동안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올라가. 이게 또 있어가지고 제약바이오가 끊기가 어려워.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감을 버리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죠. 왜냐하면 다 각각 종목에 어떤 본인만의 지식이 있으니까.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꼭 놔두고 그것 때문에 시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 투자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